시간은 제가 유럽의 언어 능력 평가 시험 그리고 제가 좀 더 잘하는 프랑스어 언어 시험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CEFR 이런 거에 대해서 소개드릴 거고, 두 번째는 그 델프 달프, 마지막에는 제 경험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CEFR, 이 CEFR가 뭘까요? 이게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인데요. 이게 번역하면 유럽 언어 공통 기준, 그래서 그 언어 능력 기준을 표준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 상관없이 모든 언어 숙련도를 이 기준에 맞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한국어도 이 기준에 맞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그 유럽에서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러니까 서유럽 쪽은 그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고 패전국을 그 1차 세계대전처럼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고 이 화합하자는 이념으로 서로 그 유럽 연합도 만들어주고 그 상호 교류를 위해서 뭐 많은 시스템들을 표준화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80년, 90년대 만들어진 거긴 해도 그 이렇게 표준화하게 기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A1에서 C2까지 6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A1, A2는 그 초급, B1, B2는 중급, C1, C2는 고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대략 정리하자면 A1은 자기소개, 기본적인 일상적인 표현들 그걸 이해하고 쓸 수 있고, 상대방이 뭐 느리고 명확하게 말해야지만 뭐 기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 A2는 뭐 의식주에 관련된 일상생활 표현들 그런 걸 대부분 쓸 수 있고, 기초적인 뭐 주변을 묘사하거나 뭐 묘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반복되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뭐 빵집에 가서 빵을 사든가 뭐 그런 거 같이. 그 다음에 B1은 일, 학교 그런 곳에서 있는 소통의 뭐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에 여행할 때 대부분 대화를 문제없이 할 수 있는 능력, 뭐 익숙한 주제에 대해서 뭐 간단한 글을 쓸 수 있는 능력, 아니면 꿈, 계획 그런 걸 설명하거나 자기 생각을 이유와 함께 주장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B1이 보통 그 평상 일상생활 그런 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B2는 심화된 지문을 읽고 이해하고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걸 토론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현지인과 문제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능력. 가끔 뭐 표현 같은 거 찾아보는 거는 괜찮고, 그리고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C1 그거는 그 대화를 자연스럽게 사교 업무 용도로 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그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글로 복잡한 주제에 대해서 논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2는 언어에 대해서 그 완벽한 이해도가 있어야지만 그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 복잡한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완벽히 표현할 수 있고, 자신이 듣거나 읽은 것을 자유롭게 재구축해서 요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질문 있습니다. 해당 언어가 모국어인 사람들 이 기준 시험 보면 C2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C1, C2는 보통, 그러니까 A1에서 B2 정도는 그 외국 사람들, 외국인들 그렇게 시험 보는데, C1, C2는 보통 그 모국어 사람들. 모국어에서는 시험 보면 B2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게 그 시험을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A1, A2, B1, B2, C1, C2 각자 시험이 있어서, 보통 뭐 자신이 그 이거를 그러니까 뭐 자격증을 따고 싶고, 자신이 만약에 프랑스에 대해서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보통 C1, C2를 시험을 보고 따려고 하죠. 이게 그 B2를 가져야지만 프랑스 시민권을 딸 수 있을 거예요. 이게 B1 아니면 B2일 거예요. 최소 비용이요. 그 질문. 인도의 중간에 넣은 질문. 인도는 참 어디에? 저 C1까지 땄어요. 우와. 근데 이게 전문가구나. 우와. 보통은 그 B2까지가
보통 프랑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보통은 B1, C2 사이즈, B2, C1 사이즈. 나는 한국어를 해도 시험이 안 되고. 이거는 잠깐씩 갱신을 하는 그게 있나요? 갱신기가? 이거는 그 기틀이기 때문에 이게 또 자격증마다 다른데 나라마다 다른데 그래가지고 그 제가 한 프랑스 시험은 평생 가는 거. 외국 자격증 보면 대부분 다 중간중간에 갱신기간에 끼더라고요. 미국이 유명이잖아. 그러니까 모두 자격증이 있는데. 근데 이게 기틀이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 시험이 있어도 자기가 뭐 B1이다 하고 뭐 영어의 B1이다, 프랑스의 B1이다, 한국어 B1이다 해가지고 이게 비교할 수 있다는 거를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그 델프, 달프 프랑스어의 시험. 델프는 이게 디플ôme d'études en langue française 이래가지고 A1에서 B2까지 시험을 포함하고 달프는 디플ôme approfondi de langue française C1, C2. 그래서 뭐 델프는 초중급 시험, 달프는 고급 시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델프는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을 위한 시험, 그러니까 외국인들 이렇게. 그리고 달프는 그 언어의 숙련도를 증명하기 위한 시험. 그래서 보통 프랑스 대학을 가고 싶은 외국인들이 B2를 따야 돼요. 그 정도가 돼야지 뭐 대학에서 있는 거를 또 대학에서 배우는 것들을 뭐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다. 이렇게. 그래도 뭐 프랑스인들도 뭐 달프를 치고 C1, C2를 따려고 하죠. 저기 있는 거는 그 제 자격증. 인터넷에서 쓰기 싫어가지고 그냥 제거 썼어요. 우리나라는 토익, 토플이건 그래 약간 이런 시험이다. 아니 하여튼. 그래서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보통 그 시험 기관 이게 뭐 시험 기관 같은 데를 가야 되는데요. 보통 그 알리앙스 프랑세라고 이렇게 프랑스어 교육위원이 있는데 이쪽에서도 시험을 많이 쳐요. 저도 여기서 시험을 좀 봤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도 있고 뭐 전 세계에 1000개 정도의 지점이 있고 보통 프랑스어 수업을 하는데 시험도 같이 보기는 봐요. 이게 보통은 시험 기간이 돼야지 뭐 등록을 해서 보거나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뭐 시험은 형식은 뭐 그 등급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보통은 4개의 부분에서 25점으로 나눠져 있고 그 보통 이 컴프레hension 글로벌 이거는 그 듣기 평가, 컴프레hension des écrits 이건 읽기 평가, production écrite는 쓰기 평가, 그리고 production oral은 부수 시험. 그래서 뭐 예시로 들자면 뭐 A1 부수 시험에서는 미리 준비한 자기소개하기 아니면 뭐 그 시험관이랑 역할놀이, 빵집에서 빵을 만 손님 이렇게 역할놀이 하는 거 기본적인 걸 하는데 나중에는 시험관이랑 토론을 하거나 뭐 심화된 대화를 하죠. 보통 시험을 등록하면 같은 날에 내용을 다 보긴 하는데 그 앞에 3개 얘는 같이 보고 마지막 프로덕션 오고 하면 그 따로따로 해가지고 요거를 구술 시험을 오전에 보고 그 쓰기 시험을 오후에 보거나 뭐 바꿔서 이렇게 보통은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시험보다는 자격증 따는 이렇게 느낌이 있어서 뭐 토플 이런 그런 거 다르게 100점 중에 50점만 따도 그 자격증을 얻을 수 있고 그런데 그 각 영역당 5점은 넘겨야지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격증의 그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기술적인 쪽에서 난이도가 올라가지만 보통은 그 시험이 논리적인 사고와 철학적인 주제 이거를 다뤄가지고 조금 더 힘들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나무위키에서 본 거긴 한데 보통 한국인들이 응시하면 저런 합격률이 나온다 하네요. 아 저게 밑에가 합격률이에요? 네. 아 그래서 뭐 A1은 좀 많이 쉬워가지고 이렇게 90% 이렇게 하는데
C1, C2는 25%, 35%. 그래서 제 경험은 그 프랑스에서 6년 학교 다닐 때 4번 시험 보고 A1, B1, B2, C1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뭐 학교 프랑스어 수업 난이도랑 비슷해가지고 제가 뭐 못 따면 이상한 상황이긴 했죠. 그래서 뭐 A1은 학교 주간으로 문제 6개월 정도 공부한 시기에서 보고 A2는 제가 건너뛰고 B1을 봤습니다. 한 2년 지난 뒤에. 그리고 B2와 C1은 약간 시기가 좀 늦는데 이게 뭐 수업하느라 학교 공부하느라 조금 미루고 있다가 일단 뭐 봐야 되긴 하니까 해서 B2랑 C1은 시험을 보고 땄습니다. 숙제 느낌. 보통 저는 그 학교에서 배운 것 바탕으로 기출문제만 풀었는데요. 보통은 그 저 기출문제집 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그런 뭐 수험서 이런 거 비슷한 거지만 옆에 있는 거 저렇게 그 문법 뭐 어휘 이런 거 공부책을 쓰긴 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뭐내 영역에서 그 글 쓰는 부분이랑 구술 영역이 가장 난이도가 어려웠습니다. 감점도 많이 내가지고 잘못했으면 못 딸 뻔해도 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영어도 잘하고 프랑스 잘하고 우리 지금 외국어 때문에 애 없는 우리들한테 맞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오케이 하고. 고수로서 좀 전반적으로 보통 언어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라틴 계열 언어여가지고 알파벳 쓰는 언어. 그래서 보통은 그 중에 한 언어를 알면 딴 언어들이 좀 더 쉬워지는 경향이 있긴 해요. 저는 일단 저는 영어를 알고 프랑스어를 공부해가지고 그나마 쉬웠던 것 같긴 한데 이게 초보로 모르면 보통 알파벳 시작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좀 힘들긴 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꾸준히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뭐 문법을 보고 어휘를 공부하고 어휘가 제일 중요하긴 해요. 이게 어휘를 잘 알면 좀 자신감도 생기고. 어휘는 막 그렇게 외우는 식으로 저는 그냥 학교에 있으면 생활하면서 이렇게 자동으로 습득을 했는데 그냥 암기하는 것보다는 그 미디어 뭐 뉴스를 읽거나 이런 거에 좀 더 쉽죠. 이게 더 잘 외워지고. 유학을 갑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특히 프랑스어 이거는 발음 어렵다 뭐 그런 걸 말씀하세요. 연습이 그냥 일단 기초적인 규칙들 그런 거 좀 잘 알고 이게 프랑스어는 일단 묵음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솔직히 초반에는 그냥 발음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다가 나중에 발음을 고치는 그런 게 있어서 이게 프랑스어에서는 대부분 R 발음이나 H 발음 이렇게 그런 거 중요해가지고요. H는 묵음이고 R은 그 목에서 그 에크 이렇게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이거는 진짜 연습을 하고 많이 써야지 이게 습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지역에도 사촌 있잖아요. 남쪽, 북쪽. 남쪽이 조금 달라요. 약간 근데 엄청 조금 다른 거여가지고 외국인이 들으면 이거는 못 알아듣고 오히려 프랑스어랑 퀘벡에서 쓰는 캐나다에 쓰는 프랑스어랑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런 차이가 거의 차이 많이 나겠죠. 케벡에 그래서 이게 약간 조커가 프렌치들이 퀘벡 사람들 말하는 걸 들으면 이해를 못 한다고. 그 스코틀랜드 사람들 영어가 막 어마무시하다네. 잉글랜드 사람들 막 하는 거는 그런 거죠. 이게 프랑스어가 또 아프리카에서도 옛날에 스페인시 전설해가지고 아프리카에서도 여전히 많이 쓰여가지고 그쪽도 또 뭐 약간 억양이 다르고 그래요. 궁금한 게 불어랑 영어랑 한국어 다 쓰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제일 편하세요?
그쪽이 약간 비슷하고 프랑스는 약간 솔직히 이렇게 자격증을 따긴 했어도 보통 이게 자격증 이렇게 레벨이 있어도 약간 그 레벨이 외국인들한테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현지인들은 솔직히 이 레벨로 이렇게 뭐 이게 나눌 수가 없긴 해요.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레벨 아까 아까 소개한 그 레벨들은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 질문 드린 이유가 저희는 한국어 모국어다 보니까 영어를 얘기할 때 한국어를 해석을 하고 그냥 영어를 얘기를 하는데 뭔가 영어랑 한국어 수준이 비슷하면 불어를 이야기할 때 영어로 이해하고 불어를 말씀하시면 예, 보통 스스로 해석을 하고 얘기를 할 텐데 저는 속으로 때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보통은 영어로 속으로 생각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한국어 할 때는 한국어로 생각하고 근데 프렌치 할 때는 좀 더 영어로 생각을 하는 게 힘도 초반에는 아니, 미국에 오래 살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어느 시점 때 꿈을 영어로 꾸자거든요. 그렇게 그런 거 꿈을 써서 아직 잘 모르겠어요. 프랑스어는 절대 뽑은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한 질문 비슷한데, 그러니까 외국어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그는 외국어로 생각하는 수준까지 가는 거. 그리고 사고 자체를. 사고 자체는 오래 있으면 그렇게 되긴 해요. 그 첫 번째 페이지인가? 자격증 네, 여기. 영어랑 프랑스어, 독일어 등등도 이게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내가 기틀이라 생각하면 좀 더 쉬워가지고 근데 영어에서 그러니까 뭐 영어는 시험이 여러 개 있어서 보통 제가 뭐 나무위키에서 본 거긴 한데 B2가 뭐 토플 만점이라는 얘기인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그 시험들을 요 기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어서 그냥 이런 공통 기준이 있는데 그냥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다른 언어들도 대입해서 그럴 수 있죠. 근데 유럽에서는 그 시험을 보면 딱 A1, A2, B1, B2, C1, C2 이렇게 있고 딴 나라도 뭐 일본에서도 A1, A2를 쓰고 싶다 해가지고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험에 딱 맞게끔 정의되어 있는 거는 프랑스어랑 독일어 같은 유럽 쪽 유럽 쪽 언어들 그리고 영어도 이거 이렇게 A1, A2로 시험을 그 내는 곳도 있긴 해요. 그 우리 저기 항상 인터넷 찾아보는 게 뭐 토익 몇 점하고 텍스트 몇 점하고 오픽 어디나 토플 어디가 이렇게 같은 급이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써보면 나는 오픽 2점이니까 내가 저 토익 시험 몇 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공어로 얘기해가지고 그런 거 있는데 그리고 그건 요즘 그 유튜브 쇼츠에 막 도는 얘기들이 유럽 지역을 지도를 딱 펴놓고 뭐 예를 들어 이 지역은 외국인이 와서 그 나라 말하면 와 해주는 지역이 있고 여기는 좀 무시하는 데가 있고 뭐 그런 얘기 들었죠. 그러니까 프랑스 쪽이 무시하는 데고 그치. 그 밑에 남유럽 그쪽은 좋아해주고 되게 좋아해주죠. 그 약간 중간 쪽 그쪽은 그냥 영어로 대화하자 하고 그 완전 동유럽은 그냥 그 언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놀라고 한다. 신기하고. 근데 그런 거 봤죠. 그러니까 프랑스는 외국인이 와서 프랑스를 하지만 네, 너무 뭐 안 쳐주고 어느 지역은 막 되게 반가워하고 그런 거. 남미랑 일본이 그렇대. 일본이 외국인들이 와서 일본어로 얘기하면 그렇게 안 쳐준대. 영어로 해버리게 와 어떻게 해주는데 외국인이 와서 이렇게 일본어로 하면은 아무리 발음도 좀 덜 정확하고 이러면 오히려 이렇게 약해졌는데 우리는 외국인한테 한국어 써주면은 와 그래지는 거야. 우리는 좀 그런 편이 같은데. 한국 우리도 올려 바로 넣을 거 야, 한국 어려운데 잘하시네. 약간 우리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스프를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그냥 프렌치, 저먼 이렇게 유러피안 애들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해주고 뭐 보면
토르랑이 뭐 스페인에 있는 지역 그러니까 그 사투리 비슷한 건데요. 이것도 이렇게 A1A2 하고 따로 있어. 와, 뭐 사투리. 중국어도 뭐 이렇게 비슷하게 할 수 있고 뭐 얘는 영어 이렇게 보면 영어가 많네. 그러니까 뭐 영어도 가끔 A1A2 해주는 데도 있고 점수에 따라서 나오는 데도 있고 토익을 보면 이렇다네요. 와, 저기 토플도 있고 얘가 C1 이쪽이 내려가면 이렇게 여러 가지 한국어도 있을 텐데 여긴 없네요. 없나 봐. 제주도 말하면 내가 지옥감이 나와. 사투리 다 알았잖아. 궁금한 게 만약에 내가 영어나 일본어나 프랑스어 이런 거 하면 좀 사고 방식도 그렇게 좀 바뀌는 걸 느껴요. 내가 그쪽 언어를 많이 쓰니까. 일단 배우면 일단 뭐 그쪽에 있는 것들을 읽어보고 그쪽들의 문화 같은 것도 읽어보고 그래야 돼가지고 그쪽 문화가 좀 많이 다르고 사고 방식은 그러니까 배우면서 바뀌는 거라고 하면 되긴 해요. 그러니까 그 시험 자체도 그 프랑스인의 사고 방식을 적용해서 한 거여가지고 프랑스인들이 보통 그 토론하는 거 좋아하고 서로 그렇게 프랑스어 보면 토론하면서도 자신이 그 틀렸다는 건 인정 안 하고 너가 그 이유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신이 틀렸다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그 프랑스인의 사고 방식. 그리고 외국어들 비교하는 것 중에 그런 관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나라 말은 이 사람이 말하면 끝나면 이 사람이 얘기하고 이렇게 되는데 중동어는 이 사람이 말하는 중에 저 사람이 또 말 시작하고 그게 템포가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동어 대화할 때 서로 막 얘기한다니까 이 사람 말 다 끝나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시작하면 이제 돌림 노래처럼 돌림 노래 있잖아. 한 구절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한 구절 시작해서 좀 걔네는 어떻게 아랍어 쪽은 앞쪽에 중요한 말들이 있고 뒤에는 조금 중요하지 않은 말이어서 그렇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로 시작하고 우리는 답이 D이잖아. 끝까지 들어야지. 우리는 말하다가 상대 눈치 보고 말을 바꿀 수가 있지. 근데 내가 이거 느끼는 게 외국어까지는 안 된다. 와이프 제주도 분이시잖아. 제주도 말이 엄청나게 짧아. 그리고 앞에 다 붙어. 그 사고방식도 좀 그런 거야. 이렇게 쫙 늘어놓지 않고 그러니까 그 언어라는 게 그 동네 생활하고 그리고 그 영어가 그 독일어적인 요소와 프랑스적인 요소 많이 섞였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어 자체가 그러니까 독일어가 Germanic language라고 프랑스는 Latin based language라고 하는데 영어는 그 Germanic language라고는 하는데 알파벳 그러니까 둘 다 알파벳 쓰긴 하는데 언어는 독일어 합친 거고 프렌치 합친 거죠. 그러니까 영어가 옛날에 잉글랜드가 이럴 때 막 게르만족도 들어와서 뭐 이렇게 좀 지배계층은 프랑스 쪽 거 들고 막 이렇게 섞여서 공통적으로 복잡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보면 단어도 보면 뭐 프랑스에도 온 단어도 있고 동생도 단어도 있고 하여튼 이거 뭐 AI 어쩌고 해도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게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뉘앙스를 살리거나 이런 거는 AI가 안 되는구나. 그럼 그 관점에서 이제 마지막 질문. 이놈의 AI 시대에 이 외국어 공부를 할까? 이런 거에 대한 고수로서 뭔가 관점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다 뭐 이런 나름의 이런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마지막을 좀 주시고. 제가 본 걸로는 뭐
AI 뭐 의존할 수도 있지만 약간 그 제가 본 것도 뭐 귀에 넣는 뭐 번역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보통 보면 번역기가 뭐 고장 나기도 하고 까먹기도 하고 그러면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니까 이게 배워놓으면 솔직히 그 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그냥 자동으로 있는 거여가지고 그런 게 좋다고 봅니다. 이게 배우는 것, 공부를 하는 거. 그 잠깐 질문이 들었는데 맞아, 진짜 맞는 말씀. 우리는 어쨌든 지금 한국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막 외국에 가서 살고 하는 건 당장이 아닌. 우리 좀 이런 사람들은 외국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일단 제가 생각한 거는 미디어를 그쪽 나라의 미디어를 많이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영화를 보든가 뉴스를 보든가 뉴스 보는 거 보면 그 책에서 배우는 거랑 완전 달라가지고 자막 없이 말이야. 자막 없이. 자막 없이 있는 그래서 보통 제가 까먹은 게 있는데 그 듣기 평가 보면 그 초반에는 그냥 사람들 대화하는 거 막 그 가상으로 대화하는 거 해주고 C1 막 B2 이 정도 이렇게 가면 진짜 그 뉴스에 있는 거 퍼와가지고 사람들 막 앵커가 엄청 빠르게 얘기하는 거 이거 퍼온 걸로 시험을 봐가지고요.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뉴스 뭐 그쪽 나라에서 직접 쓰는 그 애플리케이션이 제일 중요하다는. 자막 없이는 못 알아듣고. 맞아. 저 질문에 진짜 많아요. 나는 프랑스랑 항상 하는 거예요. 프랑스 코미디 영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번역 전문가들이 자막을 어제 번역해서 넣는데 읽으면 저게 왜 웃기지? 그런 거 느낀 적 많아요. 프랑스의 그런 개그 코드가 좀 다르죠. 처음에 왔을 때 좀 이상했다가 이제 뭐 나중에 좀 익숙해지니까 뭐 이거 웃길 수도 있구나. 오, 이해가 안 돼. 저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많죠. 프랑스 약간 개그 코드가 다르죠. 확실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프랑스는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약간 조금 익숙해져가지고 뭐 혹시 뭐 다른 게 생각이 안 나긴 하는데 나물 뭐 풍정하는 거 엄청 좋아하고 프랑스 사람들은 이게 생각이 잘 안 나네. 아주 오늘 이렇게 있고 우리 다들 뭐 우리 평생의 습관 사업이 영어 영어 해가지고 좀 그런 거 할 때 오늘 얘기했던 거 많이 참았어요. 자, 박수. 자, 해산. 이거 영상.